혼자 눈뜨는 아침. 이경자. 학원 7번째 이야기. 빛과 그림자. 태경은 만나는 순간부터 태희가 자기를 응시하는데 전혀 거북해하지 않았다. 언니가 달라졌어.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 같아. 사랑이 어쩌면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바꿔놓지. 하며 넋 빠진 듯한 목소리로 짓거려도 태경은 태연하게 듣고 있었다. 실상 태경에겐 태희의 그런 감상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굳은 결심을 가까운 육친에게 맨 먼저 털어놓아야 한다는 자기 결단의 순간을 붙잡으려는데 온 정신이 쏠려 있었다. 그 말을 어떻게 하고 언제 해야 하는지 태경은 그것만 생각했다. 그래서 태희가 요새도 건축과 자주 만나 하고 확인사살하듯 묻는 말에도 대꾸하지 못했다. 지금 태경에겐 그런 질문이 너무도 쓰잘데없는 것이었다. 자매는 그들이 늘 만나는 이태리 식당에서 스파게티와 맥주를 시켜 먹었다. 태희야, 맥주는 겨울이 제맛이지. 태경이 거품 오른 맥주를 한 모금에 반잔 정도 비우고 나서 왠지 슬프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는 태희가 뭐라고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말했다. 지금 태경에겐 그런 질문이 너무도 쓰잘데없는 것이었다. 난 그 사람과 결혼할 거란다. 태경의 말끝에 태희가 어안이 벙벙해진 표정으로 언니를 쳐다보았다. 태경이 웃음으로 동생을 바라보다가 슬며시 얼굴을 돌렸다. 잠시 침묵이 지나갔다. 태희는 말없이 스파게티를 먹다가 문득 포크를 접시에 소리나게 놓았다. 언니가 지금 그 사람과 결혼한다고 그랬나? 태희가 곤혹스러워하며 말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태경은 자기가 말한 결혼과 태희가 되물을 때의 결혼이라는 말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언니는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또 결혼한다는 거야? 그 남자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 그쪽은 기혼자랬지? 그럼 자기가 이혼을 했대? 아니면 언니가 이혼하기로? 형부하고 이혼할 거야? 너무 기가 막히다. 꼭 소설 같아. 어쩌면 언니 입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지? 믿기지 않아. 상상도 할 수 없어. 이혼이라면 그런 건 내가 할 수 있지 않나? 언니는 어울리지도 않아. 그 남자가 언니 보고 가정을 깨래? 그러래? 태희의 목소리에 점점 우라의 기운이 짙어졌다. 태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태희에게 자신의 결심을 얘기하려고 생각했을 때 동생이 이런 반응을 보이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혼도 때가 있을 거야, 언니. 지금은 시기가 나빠. 근우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소영인 중학생이 되잖아. 애들이 다 사춘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 딸만 기르며 슬프게 살아오셨는데 어머니가 언니를 얼마나 믿어. 그런데 언니가 이혼한다면 아마 어머니 쓰러지실 거야. 형부는 무슨 죄로 날벼락을 맞아야지? 언니 사랑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인생이 상처받고 망가져도 괜찮아? 사랑이라는 게 난 모르겠어, 언니. 그렇지만 근우, 소영이, 형부, 어머니의 고통과 바꿀 수 있는 건 난 이해 못해. 너무 화가 난다. 꼭 배신당하는 기분이야. 그 남잔 지가 예술을 하면 다야. 언니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도 된대? 예술가는 상식을 아무렇게나 뒤집어도 괜찮은 거야? 태희는 맥주로 목을 죽였다. 눈은 정말 배반감으로 이글거려 보였다. 태희가 말하는 동안 식탁의 흰 커버를 내려다보고 있던 태경은
아직도 그 자세대로였다. 언니가 그냥 나한테 떠보려고 한번 해본 말이지? 태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한결 가뿐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태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랫입술을 깨물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었다. 이윽고 그가 고개를 들었다. 미안하다, 태희야. 넌 이해하기 어렵겠지. 그런데 난 이제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 형부가 눈치챘구나. 그게 아니고 난 내가 그 사람과 숨어서 만나는 일을 할 수 없어. 그건 나 자신을 모욕하는 것 같아. 나뿐만 아니고 형부한테도 그래. 그 남자도 언니하고 생각이 같아? 글쎄, 난 같다고 믿어. 우린 그럴 거야. 이젠 함께 살든가 헤어져야 하는데 헤어지면 아마 난 죽을는지 몰라. 나도 왜 이런 결심을 섣불리 했겠니? 오래도록 고민했어. 세상에는 사람과의 관계에는 이성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물론 나 하나 때문에 애들과 남편, 어머니, 그리고 너도 상처받을 거야. 하지만 그 상처는 내 선택이 잘못이 아니라면 말이야. 왠지 곧 서로 이해하고 회복하게 될 것 같아. 미신인지 모르지만 난 왠지 그런 예감이 든단다. 사람이 죽는 건 가장 나쁜 선택이지 않니? 물론 그 방법도 생각해봤단다. 나 같은 여자가 뭘 생각해보지 않았겠니? 태희야, 미안하다. 부끄럽고. 운명이겠지. 운명일 거야. 운명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 태경의 오랜 얘기가 여기서 끝났다. 태희는 언니의 눈에 고인 물기를 보았다. 태희야, 그거 마저 먹어라. 괜히 밥이나 다 먹고 얘기할걸. 언니는 나보다 더 안 먹었네 뭐. 자매는 서로의 스파게티 접시를 바라보며 슬프게 웃었다. 형부는 아셔? 아니, 곧 올라오니까. 어쩌면 내가 여수에 가서 말할까 여러 가지 생각 중이야. 어머니한테도 편안하게 얘기해야겠는데 아이들도. 인생이라는 게. 태경이 한숨을 쉬었다. 결국 자매는 더 이상 접시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두려움과 슬픔을 억누르면서 식당을 나왔다. 날은 그 사이 어두워졌고 하늘도 캄캄했다. 태희는 언니에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이 무슨 말이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그냥 택시 타는 언니에게 손만 흔들고 말았다. 태경이 이혼을 얘기할 때 불끈 치솟던 배반감은 어디로 갔는지, 태경이답지 않은 선택에 우라가 치밀던 그 기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태경은 집으로 오는 택시 속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수많은 이별 때문에 소리 없이 울었다. 눈을 감고도 다닐 수 있는 길들과 낯익은 간판과 건물들. 택시는 태경이 이별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기도 전에 집 앞까지 왔다. 현관문은 걸려있지 않았다. 게다가 삐끔이 틈이 벌어져 있었다. 소영이가 잠깐 나간 걸까 생각하며 태경은 집 안으로 들어서다가 불 하나 켜있지 않아 캄캄한 집 안에 그만 다리가 오그라붙도록 놀랐다. 하지만 그는 곧 소영이의 방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다. 소영이는 헤드폰을 끼고 마지막 남은 방학 숙제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태경이 다가가는 것도 몰랐다. 어머니가 제 얼굴을 손으로 가릴 때야 그 손을 잡으며 엄마지? 했다. 잘 있었니, 소영아? 태경이 손을 풀며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왔어, 엄마? 이모랑 얘기를 오래 했거든. 오빤 학원 갔니? 라면 삶아 먹었어. 오빠가 라면 삶더라.
고등학생 된다고 착해진 걸까? 널 사랑해서 그런 거란다. 아, 엄마. 아까 어떤 아저씨가 엄마 찾았는데 엄마 없다니까 나한테 이름이 뭐냐, 몇 살이냐 이런 거 묻던데 자기는 집을 만드는 사람이래. 내가 아저씨가 누구냐고 물었거든. 태경은 소영이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돌아섰다. 차마 딸의 낭낭한 목소리며 의문에 찬 표정을 바라보고 서 있을 수가 없어서였다. 옷 좀 갈아입어야겠다. 태경이 변명하듯 중얼거리며 딸의 방을 나왔다. 그러나 태경은 옷을 갈아입겠다고 생각하면서 그의 발길은 전화기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망설임도 없이 중건축으로 전화를 걸었다. 놀랍게도 호준이 직접 전화를 받았다. 마침 전화 걸려던 잠인데 지금 밖에서 저녁 약속 때문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시간이 되면 내일 설악산 가자고. 오전 10시나 그쯤 사무실에서 출발할 예정인데요. 태경은 호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호준이 내일 보자고 급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내일 보자. 그래, 나는 가야 한다. 태경은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한참이나 제자리에 서서 이런 생각을 자신의 기억에 각인하듯 박아 넣었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옷도 갈아입고 샤워도 했다. 그리고 부엌 정리를 할 때, 아이들 도시락 반찬거리를 살필 때, 태경은 울컥울컥 목이 메어서 잠시 고개를 축혀들곤 했다. 같이 살 수 있겠지. 태경은 아이들을 생각했다. 하지만 자기 혼자만 이 집을 나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태경은 그 다음은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부엌 일을 하다 말고 소영이에게로 갔다. 엄마, 이제 2개만 더 쓰면 끝이야. 소영이가 태경을 쳐다보면서 2 팔을 축혀 올렸다. 일기니? 응. 그거 봐라. 매일매일 썼으면 이렇게 혼나지 않잖니. 태경은 이렇게 말하며 아이의 뺨을 쓰다듬었다. 이때 태경은 딸의 뺨에 닿는 자신의 손바닥에서 묻어나는 슬픔의 감촉 때문에 목이 메였다. 그래, 소영아, 내 딸아. 넌 아직은 모를 거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엄마를 이해하게 될 거야. 네가 누군가를 운명적으로 사랑하게 될 때.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도 있고 사랑을 모르고도 살 수가 있지만 한번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잃고는 살아갈 수 없단다. 태경은 딸의 방에서 나오며 속으로 말했다. 태경은 소영이에게 더운 코코아를 만들어다 주었다. 자기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너무 소홀했던 게 깨우쳐졌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정리되면 태경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정리가 된 것처럼 편안했다. 호준의 사랑을 의심하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었을 때의 혼돈은 다 가라앉은 것 같았다. 이제는 호준이 곁에 없다는 것이 아쉽고 불안하지 않았다. 다만 자꾸만 뜨겁게 솟구치는 이별의 느낌만이 문제였다. 그러나 태경의 오랜 방황 끝의 편안은 오래가지 못했다.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전 씨가 아무 연락도 없이 밤 9시도 넘은 때에 왔던 것이다. 태경은 어머니의 갑작스런 방문의 뜻을 단숨에 알아차렸다. 일흔 가까운 어머니와 45의 딸은 눈길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저 어린 소영이만 외할머니가 오신 것이 좋아서 방학 숙제를 다 끝냈다고 소리치며 전 씨를 끌어안았다. 그렇잖아도 어머니 오시라고 전화할 참이었어요. 태경이 소영이와 함께 소파에 앉은 전 씨에게 말했다. 아직도 어미 자식이라고 맘 통하는 속은 남아있는 모양이로구나. 전 씨가 뼈 있는 말을 했다. 태경은 몸이 주저앉을 것 같았다. 이제는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인생에 절망만 있지 않듯이 태경을 마침내 무너져 내리게 할 일은 일단 일어나지 않았다. 소영이가 외할머니 좋아하는 가수 이미자가 나왔다고 전시의 관심을 돌려놓았던 것이다. 태경은 배를 깎고 카스테라를 썰어서 소영이와 어머니 앞에 가져다 놓고 자기도 어머니와 같은 의자에 앉아서 가요쇼를 구경했다. 그래서 별일 없이 시간이 잘 지나가는 듯했다. 그러나 이런 느낌은 다만 태경의 바람에 지나지 않았다. 근우가 돌아오고 1시간쯤 지나 아이들이 다 제 방으로 가고 전씨도 소영이와 같이 자러 간 다음 태경이 아침 준비를 끝내고 뒤늦게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채 2분도 지나지 않아서 호련히 전씨가 태경에게로 건너왔던 것이다. 태경은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얘기 좀 하자. 알아요, 어머니. 안다고? 뭘 아니? 어머니,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태일한 년이 나한테 괜한 거짓말을 했냐? 그래? 전씨가 극단적인 희망과 절망의 사이를 갈팡질팡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경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어미를 죽일 일이 있어서 하필이면 그런 숭악한 거짓말을 꾸몄다냐? 전씨가 다시 늙은 눈으로 딸의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비밀을 찾아내려는 듯 날카롭게 훑어보며 말했다. 태경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방바닥에 앉았다. 태일한 년이 거짓말했지? 그렇지? 나쁜 년 같으니라고. 전씨가 다시 말했다. 어머니. 태경의 입술이 마구 떨리더니 전씨를 불렀다. 전씨는 태경의 목소리와 그 떨리는 입술이 무서웠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도리질하면서 차마 눈을 감지 못해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딸이 어머니를 불렀다. 아직도 어머니의 도리질하는 고개는 멈추지 못하는데 어머니에겐 이 시간이 지옥이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 전생의 첫 번째 원수라 해도 이 나이에 새삼스레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건 죽음보다 더 나빴다. 어쩌면 자식은 부모에게 줄 고통의 양이 있는지 그것을 쓰지 않고 자라서 힘들이지 않고 키운 착한 자식이라고 마침내는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고통을 갚는 건지. 말해보아라. 전씨가 무겁고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다. 태경은 이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어머니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입이 쉽게 열리지 않는 것이었다. 늙고 힘없는 어미가 갑갑증으로 죽기를 바라지 않으면 어서 말해. 전씨의 목소리는 낮고 쉬었으나 열병 같은 힘이 느껴졌다. 태경이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전씨는 침묵했다. 무릎 꿇는 딸이 보기 싫었다. 그가 마지막까지 저버리지 못한 기대는 태경에 대한 신뢰였다. 아무렴 태희의 말이 사실이려고. 그래도 이런 기대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것이다. 그런데 이 무슨 흉악한 징후인가. 왜 느닷없이 무릎을 꿇는가 말이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태경이 말했다. 전씨는 순간 독사라도 본 것처럼 몸을 뒤로 젖혔다. 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 찬 전씨의 눈이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혼하려고요. 태경이 말했다. 태경의 등은 굽어서 자기에게 퍼부어질 온갖 질책을 받아내려는 것 같았다. 순간 전씨는 자기가 딸의 따귀를 날아가도록 세게 때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것은 그가 뒤로 넘어지며 벽에 부딪힌 것이었다. 벽이 없었다면
그는 방바닥에 쓰러졌을 것이다. 태경이 어머니의 머리를 받쳐들었다. 전씨는 잘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싫다, 싫어, 싫어를 되풀이했다. 태경은 주문을 외듯 끝없이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의 눈꺼풀이 깜빡거리고 어머니의 가슴에 고동이 울리는 것만 다행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사방은 고요 속에 잠겨들었으며 먼 찻길에서 가끔 질주하는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고통과 공포는 세균 같았다. 그것은 방 안의 고요 속을 안개나 구름처럼 채우고 휘저었다. 전씨가 눈살을 괴로운 듯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다. 그는 딸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전씨는 벽에 기대 앉았다. 태경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고통과 공포의 고요는 쉽사리 가셔지지 않았다. 어머니와 딸은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은 듯했다. 딸은 소리 없이 울고 어머니는 한숨을 몰아쉬었다. 이혼을 하겠다고? 얼마 후에 어머니가 기운 없고 쉰 목소리로 물었다. 네. 태경은 목이 메어 겨우 네 라고 대답했다. 김서방이 몹쓸 짓을 했냐? 아니요. 첩을 들였어? 허구한 날 매질을 하디? 술에 골아 저 자식 나 몰라라 팽개쳤다냐? 똑바로 대답해봐라. 아니요, 어머니. 태경은 겁에 질린 목소리였다. 아니라고. 전씨는 속으로 말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겠다니. 전씨는 그의 상식이나 그의 자존심으로는 이런 상황에 대해 대응할 아무런 준비도 갖출 수 없었다. 그럼 네가? 전씨는 환양지를 했느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차마 딸에게 그런 말까지 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여자가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저주와 같은 것일 터여서. 두 사람은 다시 절망적인 침묵에 놓여졌다. 그러다가 전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김서방이 아니야. 아니요. 애들은 아니야. 아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니? 1년쯤 되었어요. 태경이 말했다. 전씨는 고개를 움직거렸다. 그래, 네가 어딘가 달라지더라. 차림새며 화장하는 모양. 그리고 늘 허둥대었지. 그래도 설마 이런 일이 생길 리야. 뭐하는 사람이니? 건축가예요. 사별한 남자니? 아니요. 아이고, 하느님. 전씨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여자로 태어나 추잡해지기로서니 환양질보다 더한 게 어디 있으랴. 전씨는 사소하게 대낮에 춤추다 들이닥친 형사와 기자들을 피해 치마폭을 뒤집어 쓰고 의자 밑으로 기어드는 유부녀들에서 제비족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여자애까지, 그리고 배 맞아 도망가는 부인에 대한 험악한 소문들을 떠올렸다. 그런 게 다 가정교육 제대로 받지 못한 아녀자들의 일이겠거니 했는데 난데없이 발 앞에 떨어진 불덩이는 무엇인가. 전씨는 늙기 시작하는 티가 역력한 얼굴의 딸을 뼈도 추릴 수 없게 때려주고 싶었다. 아니면 이 세상 누구도 입에 담을 수 없도록 딸을 감쪽같이 없애고 싶었다. 이제 그 자랑스런 사위의 낯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귀여운 소영이와 벌써 의젓한 기색이 보이는 그 눈은 어떻게 기를까. 이순의 나이를 넘어 칠순을 바라보는 때 좋은 일만 골라 해도 미처 하지 못하고 죽을 나이에 이르러 이런 벼락을 맞다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내 어디에 추악한 환양기가 있어 저런 해괴한
딸을 두었나? 왜 이런 꼴을 보도록 살아야 하는가? 전씨가 자신의 목숨이 귀찮다고 느낀 적이 있었던가? 남편과 사별을 했을 때도 박복한 자기 팔자가 남부럽기는 했지만 이 지경처럼 처참하지는 않았다. 거푸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며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라고 신음처럼 뱉던 전씨가 갑작스럽게 딸의 팔을 억세게 잡았다. 끊어라. 알겠지? 살인을 모의한들 이토록 비장할까? 전씨의 목소리엔 그의 전생의 무게가 모두 실린 듯했다. 아직 김서방이 모르면 천우신조다. 끊어. 지아비 자식 위에 제 몸에 생피 생살도 내어 먹인다는데 네 욕망 하나 못 누르겠니?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네가 이 어미를 죽이는 거다. 전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장하고 음산했다. 그리고 그는 딸의 대답을 기다렸다. 딸은 벌써부터 무릎 꿇는 자세로 허리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눈물은 제풀에 잡혔지만 그가 어머니의 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전씨는 딸의 팔 하나를 잡고 있긴 했으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약속하지? 이 늙은 어미를 죄인 만들지 않지? 전씨가 어느덧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딸의 팔을 잡았던 손이 헐겁게 떨어져 나갔다. 이제 전씨는 더 이상 독한 기운을 내뿜을 수도 딸을 협박할 수도 없었다. 그는 탈진한 듯 보였다. 기진한 표정으로 주름진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넋두리를 시작했다. 사람은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사람값을 해야 한다는 것과 여자의 덕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은 바위 틈에서 돋아난 게 아니라 부모 형제의 뿌리와 가지를 두고 있어서 제 기분 내키는 대로 살 수는 없다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망치기도 하고 악하게도 한다고. 그리고 남편만한 남자가 없다는 것. 미운이 고운이 해도 병들어 누우면 찬물 한 컵이라도 가져다 줄 사람은 남편과 자식뿐이라고. 더욱이 김서방은 어떠냐. 요즘 세상에 그만큼 나무랄 데 없는 남자도 드물다. 여자가 40이 넘으면 두말할 것 없이 자식의 운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 게다가 태경이 너는 어떤 자식이냐. 속 한번 썩이지 않았던 자식이다. 늦게 무슨 악수가 뻗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느냐. 부디 제발 더 늦기 전에 여기서 끝내라. 어려우면 나라도 나서서 해결하겠다. 제발 세상 모르고 자라는 너의 자식 생각하고 이 늙은 어미 편하게 눈 감고 세상 하직하도록 도와라.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해 봐라. 어미의 내력을 안다면 어미가 새서방 따라 나가 어미 없이 자랐다고 하면 그 애들이 혼인인들 제대로 하겠느냐. 어쩌자고 자기가 뼈 틀어서 빼놓은 자식의 팔자에 멍에를 씌우려 하느냐. 정이라는 것도 살다 보면 붙는 것이고 떨어지면 불씨처럼 사그라들게 마련이지 않겠느냐. 전씨의 넋두리는 마치 해원굿에 든 무녀 같았다. 그는 자기의 넋두리 어디쯤에선가부터 다시 흐느끼고 있는 딸의 그 흔들리는 등판을 주름지고 흰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 위로 늙은 여자의 눈물이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굵게 떨어져 내렸다. 아무렴 네가 마냥 어린아이도 아닌데 막 자란 여자가 아닌데 이혼까지 생각하기엔 나름대로 남 모르는 이유가 있을 테지. 어미라고 어디 부부 내막을 다 알겠니? 하지만 고통은 네가 짊어져라. 절대로 자식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으면 이 세상 못할 일이 뭐 있겠느냐. 잘 생각하고 독하게
마음 먹어라. 시기를 놓치면 목숨을 주고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여자의 부정이란다. 전 씨는 자신의 옷섭에 콧물을 닦았다. 오만 서러움이 한데 몰려와서 가슴이 빠개지고도 남았다. 태경의 울음은 멈출 줄을 몰랐다. 차라리 제 목숨을 버리고 싶도록 밉고 야속하던 자식이지만 온몸을 들썩이고 우는 모습에 전 씨의 가슴은 아릴 뿐이었다. 그래서 전 씨는 차마 더 이상 딸의 생사를 저며내는 넋두리는 내뱉을 수가 없었다. 그는 딸의 등을 한사코 쓰다듬으며 코를 훌쩍거렸다. 입술은 자꾸만 경련이라도 일어나는 듯 실룩거렸지만 그래도 그는 이를 악물고 있었다. 어미야, 태경아, 내 착한 딸아. 이윽고 전 씨가 딸에게 목매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딸은 아직 말할 수가 없었다. 내 말 잘 알아들었지? 그렇지. 내 말대로 할 수 있겠지? 그래야지. 전 씨의 목소리는 차라리 가련하다고 해야 옳으리라. 그렇지, 태경아. 내 말대로 할 수 있지? 전 씨가 말했다. 이렇게 말할 때 딸의 등을 여태 쓰다듬고 있는 그의 손바닥으로 그의 전생의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았다. 태경은 참을 수 없어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말대로 할게요. 마침내 딸은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 오냐, 알았다. 어려나겠니? 네가 누군데? 티 하나 없이 자라지 않았니? 네가 누구냐? 사람이 살다 보면 차마 되새기기도 싫은 애군을 만날 때도 있단다. 액땜으로 치자. 액땜으로.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왜 어머니한테 고통을 드리고 싶겠어요. 알았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지 못할 일이란 없다. 이제 그만 울어라.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 왜 전 씨는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딸의 괴로움이 살점 묻어나듯 살에 닿는 탓인지 몰랐다. 남의 마음이 하나같이 느껴지고 보이게 되는 나이라는 건 이렇게 고약했다. 딸의 용서할 수 없는 불륜의 고통마저 이제는 함께 느끼며 울고야 말게 되는 것이. 이른과 쉰의 나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와 딸은 애끓는 정으로 서로를 어루만지다가 자정이 넘어서야 헤어졌다. 태경은 어머니가 오줌을 누고 코를 풀고 세수를 한 다음 물을 마시고 소영이의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방바닥에 앉아 있었다. 태경은 일어나려고 움직였다. 그런데 그의 다리는 꿇은 채 굳어서 꼭 쇳덩이 같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발이 사정없이 저려들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태경은 혼자서 고통을 참아내야 했다. 피가 그들의 습관대로, 그들의 질서대로 흐르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고통이 더디게 가라앉았지만 머지않아 거기에도 가속이 생겼다. 태경은 그래도 얼얼한 다리로 일어섰다. 밖으로 나가려고 문고리를 잡았던 손이 이내 그대로 굳었다. 밖으로 나가기가 왠지 두려웠다. 거실이며 주방, 그리고 아이들 방은 한밤중이며 어두울 터이건만 그래도 태경은 나가기가 거북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불을 끄고 입은 채 침대에 누웠다. 어떤 느낌, 여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어쩌면 젖은 홀령이 내려오는 느낌이랄까. 태경은 그런 기이한 느낌을 느끼며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와 함께 겪어낸 시간이 태경에겐 우주 밖으로 나갔다 온 것만큼이나 엄청난 경험이었다. 그는 아직 그 경험에서 제대로 정신을 가다듬지 못한 것 같았다.
정말 그랬을까? 그럼 이 젖은 혼령의 느낌은 무엇일까? 소리도 없고 무게도 없으며 물론 냄새도 없으나 방 안으로 후련히 차고 있는 이 느낌. 태경은 반드시 누워서 눈은 천장을 향한 채 양쪽 팔을 벌렸다. 그리고 손을 폈다. 손에 무엇이 내려왔는지 훔치듯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웬일일까? 1분도 지나지 않아 태경의 아랫입술이 위쪽으로 말려 올라가며 그 여자의 눈살이 찌푸려졌다. 그리고 목구멍에서 크윽 하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아, 당신. 태경은 이제 알아버린 것이었다. 그리움이 이렇게 방 안에 차고 있었던 것이다. 그 여자는 입술을 속으로 말아 잇몸으로 악물었다. 이제 그의 아이같이 투정 부리는 신음소리는 그의 콧속으로 울리며 터져 나왔다. 태경은 피할 수가 없었다. 어느 결에 방 안을 빈틈없이 채운 그리움을 그 여자가 무슨 힘으로 피할 수 있으리. 죽는다면 그리움을 모르게 될까. 날이 밝고 아침이 되었다. 겉보기에 집안은 예나 다름없었다. 전씨와 태경은 잘 잤느냐는 인사를 서로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나누었고 전씨는 괜시리 아이들에게 자꾸만 말을 걸었다. 소영이는 내일이 개학인데도 늦잠 버릇을 버리려 하지 않고 외할머니는 손녀를 깨웠다. 아직 8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전화가 왔다. 태경은 행주를 빨다가 그 소리를 듣고 자지러질 것 같았다. 온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전화는 전씨가 사냥개처럼 덮쳤다. 여보세요. 전씨가 말했다. 태경은 행주를 건졌으나 손목에 힘이 빠져서 짤 수가 없었다. 그래, 나다. 아침부터 수선 피울 일 났어? 태이구나. 태경은 전씨의 말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말했다. 아찔하게 돌았던 머리가 핑그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았다. 전화 받아라. 전씨가 소파에 앉은 채 태경에게 소리쳤다. 태경은 맥이 빠졌다. 전화벨에 무조건 자지러지던 것과는 또 다르게 태희라는 사실이 그를 실망시켰는지도 몰랐다. 태희는 무조건 언니 미안해 라고 말했다. 태경은 입을 조금 벌린 채 말은 하지 않았다. 태희는 어머니가 기절할 듯이 언니네로 떠나고도 아무렇지 않았다. 언니가 더 분별력을 잃기 전에 어머니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태희의 생각이었다. 어머니 말이라면 언니가 새겨들을 것 같고 어머니라면 자신의 인생의 경험과 세상에 대한 신뢰 그리고 애정을 기반으로 해서 언니를 잘 설득시킬 것 같았다. 그런데 태희는 잠자리에 들었을 때 문득 자기 자신이 참을 수 없이 부끄러워졌던 것이다. 자기가 얼마나 인생에 대해 얄팍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불성실한지 그리고 자신의 지식인으로서의 오만이란 게 실제 상황에선 마치 언제나 벗겨낼 수 있는 얼굴 화장 같은 게 아니었는지 하는 각성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 자기가 언니에게 떠벌렸던 말, 여성의 자기 주체성 회복이니 자기 개발이니 하는 것, 가정주부의 남편과 가정에 대한 예속성을 떨쳐내는 행위로서의 남자친구 같기. 다만 거칠애에 지나지 않는 이런 이론이 자신의 장신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자각 때문에 태희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언니의 외로움이 무엇인지, 언니가 마침내 탈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소외가 무엇이었는지, 태희는 정작 자기가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그렇게 하지 못한 건 애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정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건 세상도 사람도 아니고 다만 사회라는 것 속에 드러낼 수 있는 자기 현시 같은 명예욕뿐이라고. 그러나 지난밤 태희를 견딜 수 없는 혐오감에 빠뜨린 이런 반성들을
언니에게 낱낱이 전달하기는 어려웠다. 무엇보다 태경의 반응은 냉담보다 더 나쁜, 거의 무반응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미안하다, 잘못했다, 어머니가 야단하지 않았느냐, 언니를 이해하고 싶다, 나는 나쁘다, 가장 진보적인 것 같으면서 실제로는 작은 변화도 귀찮아하는 봉건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말해도 태경은 그저 그래 정도로 대꾸할 뿐이었다. 결국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전 씨는 소파에 앉아서 두 딸의 대화를 알아내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뭐래냐? 큰딸의 반응으로는 아무것도 짐작할 것이 없어 답답해진 전 씨가 태경에게 물었다. 그냥 안부를 묻네요. 태경은 지친 목소리로 겨우 이렇게 대답했다. 전 씨는 태경의 눈치를 살폈다. 기운도 없고 살아갈 진도 다 빠져나간 듯 보이는 딸이 아무래도 애처로웠다. 어제 같으면 둘이 같이 죽어도 성이 안 풀릴 것 같았는데 지금 저 풀 죽고 기 빠진 딸의 모습은 너무도 처량한 것이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사람같이도 보였다. 도대체 어떤 마귀 같은 놈이 내 착한 딸을 저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대관절, 뭘 빼먹을 게 있다고. 여자 등이나 처먹으려는 사내가 늘어나는 세상은 망하고야 말 것이다. 전 씨는 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태경이 차려주는 아침을 손주들과 같이 먹었다. 태경은 밥맛이 없다고 의자에 앉지도 않았다. 네 나이가 몇인데 맛으로 음식을 먹냐? 전 씨가 딸에게 이런 걱정을 했다. 태경은 대답도 않고 뜰이 보이는 거실 통유리문에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뜰엔 늦겨울의 밝은 아침 햇살이 가득 차 있었다. 빛은 마른 나뭇가지를 스치고 마른 풀과 잎사귀 위에도 내려앉았다. 태경은 볕이 닿는 마른 나뭇가지를 바라보았다. 아직 봄 같은 건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단풍나무와 감나무, 푸르긴 하되 우중충한 소나무와 향나무의 바늘잎, 그리고 뜰 한켠에 지난 가을의 마지막 비까지 바래어서 누렇게 꺼풀처럼 붙어있는 곽꽃과 사루비아를 보았다. 그동안 태경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저것들 주위로 퍼져내린 꽃씨가 머지않아 미어지게 돋아날 것이었다. 태경은 빛이 들어오고 있는 유리에 볼을 대었다. 유리는 따사로웠다. 따뜻한 유리에 감촉 때문일까? 아니면 묘지의 표대처럼 서 있는 마른 곽꽃과 사루비아 때문일까? 태경의 몸에서 슬픔이 파도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를 한동안 사로잡았던 어머니와 태희의 영향은 슬픔의 파도에 씻겨내리고 태경의 마음은 마른 풀 위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마른 풀 위에 앉은 그의 마음은 혼처럼 아롱아롱 올라가는, 그러다가 이내 사라져버리는 아지랑이를 발견했다. 아지랑이는 어느 순간 풀 위에서 나타나 사라지곤 했다. 태경의 마음은 나타났다 사라지곤 하는 아지랑이 때문에 울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곧 다른 것을 보았다. 마른 잔디 사이에서 푸른 빛을 찾아낸 것이었다. 잔디와 곽꽃 사이에 이름도 모를 풀이 푸실푸실 녹은 흙을 비집고 나와 세상에 고개를 내민 것이었다. 태경은 울컥 울음이 솟구쳐서 눈을 감았다. 그래도 볕이 닿는 풀밭이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지금 하염없이 뜰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잠시도 눈 떼지 않고 관찰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도 태경은 잊고 있었다. 그는 푸른 싹을 만져보고 싶었다. 온 땅이 어떻게 녹았는지도 만져봐야 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갔다. 어미야! 전씨가 딸을 소리쳐 불렀다. 등을 보이고 앉았던 근우와 소영이가 뒤돌아보았다. 그러나 문은
전 씨의 목소리 하나 남기지 않고 닫혔다. 전 씨는 태경이가 집에서 입는 옷차림으로 어딜 가랴 싶었으나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베란다로 나가 살폈다. 그는 곧 뜰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딸을 발견했다. 태경은 전 씨 쪽으로 등을 보인 채 풀을 만지작거리는 모양이었다. 뭘 보았나? 전 씨는 무심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딸을 바라보았다. 태경은 쪼그려 앉았고 등은 굽었으며 옆머리가 흘러내렸고 왼손은 굽힌 다리와 가슴 사이에 박혔고 오른손은 무엇인가를 만지작거리는 것이었다. 전 씨는 그런 딸을 거의 고요한 기분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그는 굽은 딸의 등에서 쪼그려 앉은 45살의 딸에게서 어린 날과 소녀 시절 그리고 처녀 때와 늙는 기색이 눈에 띄는 요즘을 그 40여 년의 세월을 한꺼번에 느꼈다. 야릇한 감회가 일었다. 기쁨이나 감격이라기보다는 슬픔에 가까운 그런 감회였다. 전 씨는 뜰 한켠에 쪼그려 앉아있는 딸에게서 세월의 슬픔만 느낀 것은 아니었다. 왠지 딸이 자신의 고통을 억누르고 사귀는 그 애끓는 마음이 만져져서 안쓰러웠다. 하기야 부부라는 게 뭔가. 원체 남남으로 만나 자식 낳고 평생 같이 살아야 한다니. 그래서 사는 게 아닌가. 어떤 때는 말이 좋아 안주인이지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자신의 인생이 비관될 때가 어디 한두 번이겠는가. 결혼하는 날로부터 시작되는 시집살이는 끝이 없고 마침내 자식 시집살이는 얼마나 쓰라린 일이던가. 남편 하나 바라고 사는 인생이련만 남편이란 늘 외지사람 같고. 전 씨는 딸에게야 차마 말할 수 없는 자신의 결혼에 대한 씁쓸하고 스선한 생각을 씹어보았다. 아마 저 애에게도 내가 모르고 남이 모르는 외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로 어미 된 도리로 어찌 이혼을 지켜볼 것이며 여자의 팔자가 워낙 기구하고 서러운 것인데 남자로 뒤바꾸지 않고서야 어찌 그 팔자를 고칠 것인가. 전 씨는 여태 그런 모양으로 앉아있는 딸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상념에 젖어들었다. 그러다가 다시 식탁으로 왔다. 교복을 입는다며? 전 씨가 그누에게 말을 걸었다. 네, 참. 오늘 교복 찾고 돈 쓸 일 많은데. 그누가 말했다. 이유 없이 소영이가 눈을 흘겼다. 고등학교 간다고 꼴값이야. 소영이가 공연히 심통을 부렸다. 나 지금 나가야 하는데 친구들하고 약속했거든요. 엄마 어딨지? 그누가 두리번거리며 태경을 찾았다. 뜰에 있더라. 전 씨가 말했다. 그누가 그쪽으로 걸어갔다. 없는데요? 없어? 없다니. 금방 있었는데. 전 씨가 놀란 눈을 하고 뜰이 보이는 베란다로 달려갔다.